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하고 있는 마인드 마이너 송규령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나오는 그 수많은 사건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 혹은 집단과 집단 간에 갈등이 있다는 점이 제가 보기엔 가장 주요한 일인 것 같아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무려 89%로 조사된다고 합니다. 10분 중 9분이 갈등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75% 이상이 사회 갈등이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3%가 넘게 사회 갈등이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실제 한국 사회의 갈등은 세계적으로도 우려할 만한 상태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사회 갈등 지수를 통해 본 우리 사회 통합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심리학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모두가 느끼는 사회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시간을 하겠습니다. 가져보겠습니다. 김길 교수님, 우리 사회 갈등이 증폭될수록 신경 써야 하는 건 뭘까요? 갈등을 풀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있죠. 첫 번째가요, 자기의 패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 힐데스하임 대학의 캐서린 카피스 박사팀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상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집단이 있다라고 연구물을 발표한 적이 있죠.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그 연구를 지켜봤는데요. 바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더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집단이 윈윈하는 협상에 유리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어떤 연구인지 살펴볼까요? 연구진은 2개의 집단의 협상 게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협상 내용이었냐면요, 한쪽은 집주인이고 한쪽은 세입자예요. 자, 그렇다면 입주 날짜, 주방기구를 확충한다는 거, 혹은 욕실을 리모델링, 그리고 임대기간, 이렇게 총 4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이 이루어지는가를 관찰하게 됩니다. 결과는 흥미롭고 분명했습니다. 이것저것 제기보다는 이 중에 나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제시하는 쪽이 훨씬 더 협상에 유리하더라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연륜이 쌓일수록 삶의 경험이 많아지고 보는 것들이 많아지는 건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협상에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되고 또 유리한 패를 나중에 보여주고 숨기는 게 능숙해지기 때문에 윈윈에 오히려 잘 도달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통일을 예로 들어도 같은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어떤 갈등이든지 내 패를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먼저 시원하게 보여주고 그 이후에 연륜과 경험의 지혜를 빌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두 번째는 그 방법을 잘게 쪼개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크게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것을 처음부터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로 잘게 쪼개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에 적용한 경우가 바로 넛지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에 가까운 정답을 내놓으려면 변화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사람들은 그러면 당연하게 거부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죠. 이것도 통일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당장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하자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아주 작은 교류, 예를 들어서 남북의 편지 혹은 이메일 교류 이런 것들처럼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큰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송규령 박사님, 갈등 해결을 위해서 내적 친밀감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새로 나온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내적 친밀감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듣자마자 느낌이 좀 오시죠? 내적 친밀감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언급량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확실하게 상승 속성을 보이죠? 그럼 도대체
내적 친밀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몇 가지 예제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나랑 비슷한 것 같을 때 친밀감을 가지는 거. 교류는 직접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친밀감이 쌓이는 거, 이런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통의 관심사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랑 많은 부분들의 생각이 겹친다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안 보더라도 그것이 온라인 상이건 아니면 미디어 상에서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나름의 라포르가 쌓이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내적 친밀감이 쌓인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가 나와 다른 주장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친밀감이 쌓여 있다면 먼저 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주장이 완전히 반대편의 주장이 아니라 뭔가 색다른 형태의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친밀감이라는 것이 상호 간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적 친밀감만 쌓이면 모든 갈등이 사라질까요? 그렇진 않죠.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이상한테도 갈등이 많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든지 친한 친구들과도 때로는 싸우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나와의 생각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갈등의 이유와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맨 위에 있는 부분들은 관계와 입장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함께했던 어떤 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스탠스가 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물려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왼쪽에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들은 그 관계 속에서 각자가 내린 결정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재밌는 거는 세 번째 부분인데요. 전달의 과정과 표현에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출발할 때부터 갈등의 양상을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와 입장이라든지 부당한 결과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물려받거나 현재 하는 일이라면 적어도 마지막 보루인 서로 오가는 말이라도 좀 더 예쁘게 한다면 갈등의 획수라든지 강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얽힌다는 것은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사회적 갈등 해결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갈등 해결 방법으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책을 만들 때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국가와 조직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변화를 추구할 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늘 존재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도나 시행 변화를 할 때는요, 예방보다는 향상을 얘기하고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나온 흥미로운 연구 결과죠. 지난 2018년에 폴란드 정부가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말 그대로요, 일요일에는 상점의 주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매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점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 법은 일요일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식당, 주유소, 대중교통 종사자 등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지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회나 조직의 변화로 인해서 꽤 많은 분들이 이익이나 그 혜택을 보게 되지만 나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경우 부정적 무손실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나는 손실은 없지만 다른 분들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상대적 손실감이죠. 이런 건 어느 사회에서나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에 참여한 심리학자들이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의 메시지를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은 가족 화목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 가족을 위한 시간을 촉진시킵니다 라는 식이죠. 두 번째는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은 가족의 화목을 보호하고 가족을 위한 시간을 지키게 해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자는 향상, 후자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본인이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런 향상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제도를 좀 더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시더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죠. 사실 대부분의 국가와 조직이 제대로 못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변화가 있을 때 대부분을 새롭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 이전에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는가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죠. 결국 갈등 해결 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현행화시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관행이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그것만 배려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욕망이 간과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시대의 정신이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전의 방식을 따른다면 새로운 사회 참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냉담한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방향성에 맞춰서 현행화시킨 다음에 다시 신구의 모든 분들한테 알리고 거기에 따라 합의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갈등이 만들어지기까지 전체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때의 각자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애정을 기반으로 한 형태의 상호 이해가 연결된다면 갈등에 대한 우리의 해결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바로 그것이 그 사회의 성숙도를 결정합니다. 화랑 같습니다.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화를 어떻게 내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갈등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갈등을 잘 핸들링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